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을 단 한 번도 남에게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말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말하면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것 같아서 입을 꾹 다물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나이 70이 넘었고 제가 겪은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어졌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삶을 사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 이야기는 경주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저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딸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저희 집은 할머니 전 세대부터 아들만 바라는 집안이었습니다. 간신히 대를 잇고 있는 아슬아슬한 집안이었습니다. 딸은 자식 취급도 안 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기 전날 밤 정화수를 떠놓고 밤새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을 점지해달라고, 제발 이번에도 아들을 보내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튿날 아침 세상에 나온 건 딸이었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산파 할머니가 아이는 딸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셨다고 합니다.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으셨답니다. 그렇게 저는 환영받지 못한 채로 이 세상에 발을 디뎠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1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혼자서 논밭일을 하시며 저와 오빠를 키우셨습니다. 오빠는 어머니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아들이 있으니 집안이 끊기지 않는다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오빠를 돕는 존재였습니다. 밥을 지을 때도 오빠 그릇에 먼저 담았고 새 옷이 생기면 오빠가 먼저 입었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딸은 원래 그런 거라고, 어머니도 그렇게 사셨고 저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6살이 되던 해 어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이 너무 어렵다. 그리고 너는 이제 시집갈 나이다. 마을 이장님이 좋은 데 하나 알아봐 주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습니다.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집에서 농사일을 거들었습니다.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말은 꺼낼 수도 없었습니다. 맞선을 보러 가는 날 어머니는 제 머리를 빗겨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시집가서 고생 좀 하더라도 참고 살아라. 여자는 원래 그렇게 사는 거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거울을 제대로 들여다봤습니다. 거울 속의 제 얼굴은 너무 어려 보였습니다. 맞선 자리에서 만난 남자는 26살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눈빛이 무뚝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 예비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딘가 좀 아파 보이는 듯 해 보였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일은 할 줄 아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제가 한 유일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름 뒤 저는 시집을 갔습니다. 혼수도 변변치 않았고 하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식이 끝나고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잘 살아라 라고만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 시댁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가 어디로 온 건지 알았습니다. 마당에는 빨래가 수북이 널려 있었고 부엌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자 누워 계신 시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중풍으로 쓰러지신 지 2년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치매가 있으셨습니다. 거동은 가능하지만 정신이, 낮에는 괜찮으신 것처럼 보이다가도 밤만 되면 어디론가 나가시려고 하셨습니다. 아들아, 어디 갔니? 라고 소리치시며 마당을 헤매셨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형제가 많았습니다. 큰형님 내외와 작은형님, 시누이 둘의 시동생까지 모두 5 남매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있는 건 시동생뿐이었습니다.
큰형님은 부산에서 장사를 하신다고 했고, 작은형님은 군대에 가셨고, 시누이들은 이미 시집을 갔습니다. 제가 시집 온 지 사흘 만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는 울산 조선소에 취직이 됐다. 다음 주에 떠나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느냐고, 여기 혼자 남느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좀 받으려라. 형님네가 가끔 올 거다. 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저는 정말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시아버지 죽을 쓰고 시어머니께 세수를 시켜드리고 빨래를 하고 밭일을 나가고 돌아와서 저녁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시아버지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시어머니를 달래서 재우고 나면 밤 12시가 넘었습니다. 큰형님 내외는 한 달에 한 번 오실까 말까 했습니다. 오셔도 1시간 앉아 계시다가 가셨습니다. 형님이 오시는 날이면 시어머니는 정신이 돌아오신 것처럼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큰아들, 큰며느리라고 부르시며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하지만 형님네가 떠나시면 다시 저를 보고 물으셨습니다. 너는 누구니? 왜 우리 집에 있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처음엔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둘째 며느리입니다. 어머님 아드님과 결혼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결혼을 했다고 거짓말 말아라 라고 하시며 제 팔을 꼬집으셨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의 금반지가 없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훔쳐갔다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저는 그런 적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마침 그날 큰형님이 오셨는데 시어머니는 형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저 애가 내 반지를 훔쳐갔다 라고 하셨습니다. 큰형님은 저를 불러내셨습니다. 반지 어디다 뒀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정말 모릅니다. 저는 손도 안 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믿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저러시는데 내가 안 가져갔을 리 없다. 어디 숨겨뒀는지 말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 방 구석에서 울었습니다. 며칠 뒤 시동생이 시어머니 이불 속에서 반지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2달에 한 번 집에 왔습니다. 올 때마다 피곤한 얼굴로 하루 자고 다시 떠났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힘들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공사장에서 고생하는 게 눈에 보였기에 차마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20도 안 된 나이에 이미 할머니처럼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부엌에 앉아서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시아버지께서 밤새 기침을 하셔서 잠을 한숨도 못 잤고 시어머니는 낮에 밭으로 나가시려다 넘어지셔서 제가 업고 와야 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집을 나가버릴까? 친정으로 돌아가 버릴까? 어머니가 뭐라 하실지 몰라도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돈 조금을 보따리에 넣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주무시는 틈을 타서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며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친정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골목길을 걸어 우리 집 앞에 섰습니다.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습니다. 무슨 일이냐, 왜 왔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안으로 들라고 하셨습니다. 방에 들어가 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야위셨습니다. 기침을 자주 하셨습니다. 제가 시집간 후로 건강이 안 좋아지셨다고 했습니다. 약도 제대로 못 드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어머니께 짐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키우시느라 평생 고생하셨는데 이제 와서 또 어머니를 힘들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점심을 먹고 다시 버스를 탔습니다. 어머니는 벌써 가느냐고 좀 더 있다 가라고 하셨지만 저는 시댁에 일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힘들어도 참고 살아라. 여자는 다 그렇게 산다. 라고 하셨습니다. 버스 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갈 곳이 없다는 게,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게 너무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다시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저는 다시는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하루를 버티는 데 집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하루를 살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임신을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울산에 있는 남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남편은 한 달 뒤에 집에 왔습니다. 남편은 제 배를 보며 말했습니다. 고생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남편이 제게 해준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실망하신 표정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딸이 좋았습니다. 처음으로 세상에 제 편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으면 힘이 났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저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는 공부를 시키고 좋은 곳에 시집 보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2년 뒤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웃으셨습니다. 손자라고 우리 집안의 대가 이어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고도 딸 생각이 났습니다. 딸아이는 벌써부터 동생 우유병을 물려받았고 제 등에 업혀 밭일을 따라다녔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저는 조금씩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면 이 아이들이 제 삶의 의미가 되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시댁에 큰일이 생겼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장례식에 형제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큰형님 내외, 작은형님, 시누이들 모두 오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큰형님이 가족회의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어떻게 모실 것인가, 재산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시댁에는 논 몇 마지기와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큰형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재산은 아들들끼리 나누는 게 맞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나눌 수는 없으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정리하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봉양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둘째네가 고생을 많이 했으니 이제부터는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모시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이 무거운 짐을 나눌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저 말뿐이었습니다. 큰형님은 부산으로 돌아가시며 다음 달에 모시러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이 와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마을 이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장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큰형님이 오셔서 땅 문서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땅을 팔아야 한다고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도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형님께 전화를 했지만 형님은 이미 땅을 팔아버린 뒤였습니다. 남편이 주말에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형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형님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웃 사람에게 물어보니 일주일 전에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며칠 동안 형님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안사실인데 큰형님은 사업에 실패하셔서 빚을 지셨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시댁 땅을 몰래 팔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집까지 팔려고 했지만 집은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어서 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은 남았지만 땅은 모두 없어졌습니다. 작은 형님과 시누이들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자기 형편도 어렵다며 시어머니를 모실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계속 저희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결국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형제가 많아도 결국 남는 사람만 남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동정의 눈빛으로 저를 보셨고 어떤 분들은 저를 바보 같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왜 친정으로 가지 않느냐, 왜 그렇게 고생하며 사느냐, 라고 물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왜 그러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냥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밉기도 했고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분을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미안해했습니다. 형이 그럴 줄 몰랐다고 당신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로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이들 밥을 챙기고 시어머니를 돌보고 밭일을 하고 저녁을 짓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저는 아이들만큼은 꼭 공부를 시켰습니다. 딸아이는 머리가 좋았습니다. 학교에서 항상 1등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 아이는 공부를 더 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도 똑똑했습니다. 공부보다는 손재주가 좋았습니다. 무엇이든 만들기를 좋아했습니다. 선생님이 이 아이는 장래가 촉망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엄마처럼 살면 안 된다. 꼭 공부해서 좋은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공부를 계속시키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 특목고를 보내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남편 월급으로는 생활비를 대기해도 빠듯했습니다. 특목고는 기숙사비며 학비며 돈이 많이 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는 공부하고 싶어 했습니다. 딸아이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꼭 공부하고 싶어요. 나중에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저는 품팔이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밭일을 하고 저녁에는 마을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남의 집 청소를 해주었습니다. 밤 11시, 12시에 집에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늦게 들어오면 화를 내셨습니다. 며느리가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면 되겠느냐고 집안 망신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딸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특목고에 합격했습니다. 집에 합격 통지서가 왔을 때 저는 그걸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쁘기도 했고 안도도 되었습니다. 딸아이는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주말에 집에 오면 공부한 이야기를 신나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딸아이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했습니다. 제가 못 다닌 학교를 제 딸이 대신 다녀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도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이과를 선택했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의사는 집안이 부유한 아이들이나 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진지했습니다. 엄마, 저 꼭 의사 될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플 때 제가 고쳐드릴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또 눈물이 났습니다. 제 아이들은 어쩜 이렇게 착한지, 전생에 제가 무슨 복을 지었기에 이런 아이들을 낳았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몸이 아파도 참았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똑바로 서기 힘들 때도 있었지만 파스를 붙이고 일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거칠어졌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딸아이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밭에서 일하다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다고 했습니다. 장학금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누구네 딸이 서울대학 갔다더라. 정말 대단하다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날만큼은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손녀가 서울대학을 갔다고, 우리 집안에 대학생이 나왔다고 자랑하셨습니다. 2년 뒤 아들도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의대에 붙었다고 전화가 왔을 때 저는 전화기를 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도 울산에서 전화를 받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학교 문턱도 제대로 밟아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글자도 겨우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들은 제 꿈을 대신 이루어 주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살아온 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3년 만에 합격했습니다. 판사가 되었습니다. 딸아이가 법복을 입은 사진을 보내왔을 때 저는 그 사진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도 의대를 졸업하고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큰 병원에 취직했습니다. 아들이 흰 가운을 입은 모습을 보러 서울에 갔을 때 저는 제가 꿈을 꾸는 건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불쌍하게 보던 분들이 이제는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자식 농사를 제대로 지었다고,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는 칭찬을 들을 때마다 민망했습니다. 제가 뭘 잘한 게 있나요? 그저 아이들이 스스로 잘한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자랑을 하고 다니셨습니다. 우리 손녀는 판사고 손자는 의사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하시던 말씀도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건강은 점점 나빠지셨습니다. 치매가 더 심해지셨고 몸도 약해지셨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지셔서 제가 부축해 드려야 했습니다. 딸과 아들이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자고 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힘들다고, 이제 그만 쉬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끝까지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90살이 넘으셨고 저도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몸이 여기저기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니 무릎이 안 좋다고, 허리도 안 좋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아들이 한번 제대로 검사를 받아보라고 해서 갔습니다.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복도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한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몇 초간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큰형님이셨습니다. 20해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형님은 너무 많이 늙으셨습니다. 주름이 가득하고 머리는 새하얗게 새셨습니다. 형님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저는 손을 빼려고 했지만 형님은 놓지 않으셨습니다. 형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동서, 나 좀 보자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대답 없이 따라갔습니다. 형님은 병원 구석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형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나 암에 걸렸어. 말기래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형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의사가 몇 개월 못 산대. 그래서 이렇게 병원 다니는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형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형님은 제 얼굴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동서, 나한테 할 말 많지, 원망스럽지,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형님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정신이 없었어. 그래서 아버님 땅을 팔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변명이 안 된다는 걸 안다고 평생 죄책감에 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형님은 계속 우셨습니다. 어머니는 잘 계시고 동생들도 잘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남편은 은퇴해서 집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형님은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내가 모셔야 했는데, 내가 큰아들인데 다 동서한테 떠넘기고 도망쳤어. 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미안해. 나 너무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형님이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형님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형님은 무릎을 꿇은 채로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나 이렇게 죽으면 안 돼. 용서받고 가야 해. 라고 하셨습니다. 형님은 소리내어 우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지난 수십 년의 고생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혼자서 시어머니를 돌보며 울었던 날들이, 아이들 학비를 벌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했던 날들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형님도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사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무릎까지 꿇고 계신 모습이 너무 처참해 보였습니다. 저는 형님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다 지난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형님은 제 손을 잡으며 물으셨습니다. 용서해 주는 거야. 정말 용서해 주는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용서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형님은 그 말을 듣고 와락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라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형님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형님을 위한 게 아니라 저를 위한 거라고,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형님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미워하고 원망하며 사는 것도 너무 힘들다고, 이젠 그 감정들을 놓아버리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형님을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한참 말이 없다가 말했습니다. 당신 마음이 참 넓소 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넓은 게 아니라 그냥 지친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3개월 뒤 큰형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님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동서님 이야기를 하셨다고, 용서해줘서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장례식에 갔습니다. 형님의 영정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시라고, 이승에서의 빚은 다 갚으셨다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큰형님이 돌아가시고 1년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습니다. 식사도 거의 못하시고 말씀도 잘 못하셨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가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래 못 가신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딸과 아들이 내려왔습니다. 남편과 셋이서 시어머니를 돌보았습니다. 밤낮으로 곁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밤 시어머니가 갑자기 눈을 뜨셨습니다. 평소보다 정신이 맑아 보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라고 부르셨습니다. 저는 네, 어머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쥐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고생 많았어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고생했다는 말씀을 하신 게 처음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너무 못했지, 미안해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난 나쁜 시어머니였어. 며느리를 사람 취급도 안 했어. 라고 하셨습니다. 금반지 일도 생각난다고, 그때 너한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 지난 일입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어. 너 얼마나 힘들었겠니? 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숨을 헐떡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저승 가서도 벌을 받을 거야. 며느리한테 너무 못했으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어머니도 힘드셨던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승에 가셔도 편히 쉬실 수 있을 거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정말이야, 정말 용서해 주는 거야?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심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쥔 채로 눈을 감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편히 가시라고,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라고 마음속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4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힘들었던 날들, 외로웠던 날들, 눈물 흘렸던 날들이 모두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보람이 있었던 순간들도 생각났습니다. 아이들이 웃던 모습, 아이들이 성공했을 때의 기쁨, 그리고 마지막에 시어머니와 화해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 친척들, 그리고 제 딸과 아들의 친구들도 왔습니다. 다들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대단하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뭘 대단한 일을 한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그저 주어진 삶을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딸과 아들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라고 했습니다. 아들도 말했습니다. 엄마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가고 싶은데 다 가세요. 저희가 다 해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좋은 아이들을 키운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젊은 시절에 제가 보였습니다. 20살도 안 된 나이에 시집와서 울고 있던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젊은 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힘들겠지만 견뎌내. 그러면 언젠가 보상받는 날이 올 거야. 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저는 평화로웠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제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남은 시간은 저를 위해 써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 저는 70이 넘었습니다. 손주들도 있습니다. 딸의 딸과 아들의 아들을 보며 저는 행복합니다. 손주들은 저를 보며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저는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힘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쁜 이야기만 들려줍니다. 손주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웃으며 제 무릎에 앉습니다. 가끔 남편과 산책을 합니다. 남편은 이제 머리가 하얗게 샜습니다. 저도 주름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손을 잡고 걷습니다. 남편이 가끔 말합니다.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고생만 시켰다고 말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괜찮다고, 이제 다 지난 일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워하고 원망하며 사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힘들게 할 뿐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용서했습니다. 시어머니를, 큰형님을, 그리고 힘들게 했던 모든 순간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용서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견디세요. 버티세요. 언젠가는 보상받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용서하세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세요.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지난 고생들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제 아이들이, 제 손주들이 제 삶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꼭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불효자는 웁니다의 희망입니다.